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틈틈이 숙제가 있기는 해요. 숙제가 뭐냐면 19쪽 20페이지에 보면은 제 이제 강의 프로그램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휘문고 입시 설명에 내용이 있어요. 제가 쓴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입시 설명회로 고등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던 건데 이제 최근 그 입시가 변화된 거, 그러면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디자인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 맨 뒤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를 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지금 예비고1 입시 설명회다 보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입시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간단하게 입시가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전형이 3개로 돼 있거든요. 크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떤 식의 지금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하고 정시 전형 이런 형태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비고1 설명회들을 제가 좀 해보면은 대학 입시 전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면으로 줌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아무도 얼굴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바로바로 확인하거나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공부를 준비하고 저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심리적인 선택들인데 유전적 행동 양식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평균의 앞쪽 이런 정도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잘 견인해야 되겠다,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이런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환경 자체가 치열하지 않았고 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어도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대학 입시도 잘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과도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의 상태가 됐느냐, 제가 생물학적으로 생물 선생님이니까요, R 선택종, K 선택종 이런 걸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좀 혐오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림을 빨리 지워보면요, R 선택종하고 K 선택종을 비교해보면 고래나 사람 이런 경우는 캐링 캐파서티라고 하는데 K 선택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를 R 선택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환경의 변화가 심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 되면 될수록 K 선택종이 유리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R 선택종은 안정적인 환경, 변화가 없는 환경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요. 쉽게 얘기하면 살기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해지는 거냐면, 자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해져요. 자손의 수가 적으면은 이 새끼들이 크는 속도가 느린 거고요. 세대가 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얘기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요 새끼가 성공해서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전달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대 자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특히나 K 선택종으로 극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끼 돌보기 행동 자체가 심해질수록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이해 가시죠?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아이들을 낳는 것도 뭐 10명씩 낳거나 이런 세대가 이제 있었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 세대나 그런 세대에서는 자손의 숫자가 많은 형태에 속했고, 지금은 출산율이
무슨 소리죠? 안 들려. 안 들린다고. 네, 무슨 소리일까요? 아, 줌이 연결돼서 지금 줌 소리가 들린 거군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강의실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줌 연결돼 있는 것도 지금 마이크 카메라가 여기군요. 처음이고 그래서 이 앞에 설명하는데 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뭐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 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R 선택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를 자유방임형 교육관, 이거를 철저한 관리형 교육관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자유방임형에 의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대학 입시도 잘 성공을 하고 이럴 확률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심한 환경이고 학습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R 선택종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 K 선택종, 즉 아이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방식만이 애들의 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R 선택종이 좋아지게 하려면은 그래서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지표가 필요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얘기 해볼게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수학과학에 대해서 선행을 했다. 지금 수학과학에 대해서 투자를 한 학부모님들이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실 거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학 입시에는 한 3배 정도 유리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성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상위권, 보통 서울권에 있는 메이저 대학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인원이 7,400명 정도 되고요. 문과 이렇게 비율을 해봤을 때 비율이 문과 이런 비율을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것도 한 8,000명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해요. 문과 같은 경우는 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상위 2.1% 정도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과도 마찬가지로 상위 2.1% 정도 돼야 이런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을 합격하는 건데 자연계열에서는 어떤 인원이 더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주요 의대와 지방권 의대, 의치학 계열을 합하면은 여기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요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한 4% 정도, 상위 4% 정도가 의대하고 메이저 수도권 대학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약대가 학부 정원으로 만들어져서 1,578명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6% 정도, 좀 넓게 보면은 상위 8% 정도까지는 저희가 의치학 계열이 됐던 아니면 수도권의 메이저 대학을 자연 계열을 선택했을 때 잘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선행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들이 분명히 지금 자연 계열을 선택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의 선행 과정 자체는 전공 탐색 과정을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학생부의 내용, 세특이나 이런 내용들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선행이 돼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국어하고 영어 이런 것들을 챙기는 시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전략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2022학년도 입시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분기점으로 많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공정성 강화의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시 비율이 늘어나는 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융합형 인재 양식으로 전공 선택 과목을 지금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교과과정이 변한 거,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영어 등급제로 바뀌어서 영어 등급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등급으로만 점수가 매겨지는데 등급 간 점수가 0.5점 정도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적성검사 이미 많이 폐지가 됐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원 축소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축소가 된 편은 아니에요. 애들 2024년 이렇게 가면은 기대하기로는 논술 전형은 폐지가 되고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정시 전형 이렇게 옮겨간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추천서, 학생부에서는 추천서나 자소서 이런 내용들이 빠진 거고요. 학생부의 기입 내용도 변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대의 학부 전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이슈화되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좀 조악한 모습을 꺼내가지고 온 거는 입사관 예를 들면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학사정관 거기에 있는 이제 자료나 내용들을 그대로 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여기 좀 깨져가지고 보여요. 아이들이 적용하는 입시 자체는 두 가지 기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해서 융합된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입시 과정이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 공정하게 공정화되어 있는 입시 전형 이렇게 두 개의 기조로 바뀌게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져 있죠.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져 있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지금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로 있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 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으로 반영이 주로 되는 형식이고요.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부분들도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뭐 추천서, 자소서, 독서 기록, 봉사활동 이런 거 들어갔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학생부의 내용 자체로만 비교과 내용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위주로도 설명을 좀 친절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오해들이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 대학의 숫자로 보게 되면 40%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20%. 이거는 전국 전체 대학을 얘기합니다. 정시 전형이 23%. 좀 많아져가지고 30%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도권 대학으로만 이거를 솔팅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수도권 대학 이렇게 수도권으로만 솔팅을 해서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TO 비율이 44% 정도 되고요. 정시가 30% 정도, 논술이 한 10%, 학생부 교과 전형은 8.1% 정도 되는 거를 얘기해요.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적어도 수도권 대학 아니면 뭐 서울대가 됐던 의대가 됐던 이런 정도를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지방대학교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보는 요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수도권 대학, 그래도 의미 있게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기조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넘어가 볼게요. 특히나 우리가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 이런 경우들을 지금 제외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 여기 같은 경우는 37만 3천 명 정도의 학령 인구 그 다음에 입시 인원 자체도 이런 정도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 정원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지는 시기가 또 2024년 이런 때다 보니까 대학의 미충원율 그 다음에 지방대학의 공동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방대학의 뭐 자퇴율이라든가 공동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들도 자퇴율이 너무 높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 거점 대학이나 이런 경우들은 무슨 인원들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냐면은 지역 인재 전형, 그래서 주변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을 확대하고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대가 지금 공동화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뭐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가보면은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방대는 지금 있는 대로 이런 거점 대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을 닫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요. 준비도 잘해오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죠. 제가 준비해온 PPT 다 망가져 있고요. 그쵸? 이게 교회 같으면 뭐 사단의 역사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텐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PPT도 지금 충분하지가 않고 이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금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꼬여 있어요. 지금 내용들 자체가. 어머니들께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준비해 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지금 대학 입시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먼저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이래놨는데 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합격생의 내신 범위 이거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대를 합격한다 그랬는데 뭐 내신 뭐 3% 이내 아니면 내신 1등급이 아니면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런 식의 개념들은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입시를 성공했던 학부모님들이나 선배들한테 조언을 들으면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절대 예전 학부모님들, 학원의 상담 실장님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런 점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학종 준비에 세밀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요. 작년에 공개되어 있는 얘기인데 서울대학교 학종 일반전형 결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서울대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50% 상위 등급 컷, 70% 상위 등급 컷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당연히 서울대 의대야 1.3등급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거죠. 대신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천문학 전공 이런 경우는 상위 70%예요. 뒤쪽에 30%는 없는 거예요. 평균이. 4.1등급이 합격했죠. 에너지 자원공학과 3.3등급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아이가 1등급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개 5등급까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냐면 이거는 과거나 자사고나 이런 쪽 아이들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세요. 근데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주 극소수거든요. 서울대를 영재학교 과거 학생이 합격하는 인원은 350명 이내로 제한이 돼 있어요. 늘 350명 정도예요. 서울대 자연계열의 그 정원 자체가 9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0명 정도는 일반고, 그 다음에 350명 정도는 영재 과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강남 엄마 사이트에서 제가 긁어가지고 온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작년에 중동고 내신 입결, 내신 입시 결과를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를 합격한 애들을 보니까 내신이 1.32 그리고 최저가 4.62, 4.62 등급도 합격을 했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얘기해 놨는데 4, 5등급 정도까지는 대학 입시를 서울권에서는 강남권에서는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학종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이 잘 갖춰지면 매우 좋은 거죠. 근데 내신은 운명적인 것이기도 해요. 3년 동안의 입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내신 등급이 아주 좋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옵션을 더 갖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서울대, 서울권, 수도권 주요 의대 정원으로 이 얘기를 다시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톨릭 의대가 정원이 93명인데 수시가 63명, 30명. 서울대 의대는 정원 수시가 108명, 정시가 27명. 이런 얘기들이에요. 연대 의대는 수시가 87명, 23명. 수시에 대한 인원을 이렇게 분리를 해봤어요. 수시 학생부 전형, 수시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TO가 거의 없어요. 요 라인이거든요. 두 번째 라인. 의미 이해 가시겠죠? 수도권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없고 교과 전형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지방대 의대에 주로 있어요. 수도권에는 없어요. 제일 많이 있는 거는 본인의 실력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전형들로 돼 있어요. 수시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수시 논술전형, 그리고 뭐 서울대나 뭐 이런 데는 면접 전형으로 돼 있으니까 수시 일반 전형이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정시가 303명,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로만 솔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638명 수시가, 그래서 68% 정도의 정원은 수시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학원별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다니시다 보면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정시를 강조하는 학원이 있어요. 정시 수업을 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일반적인 대학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요 정원들이 낮아지게 되죠. 비율 자체가. 그런 형태고요. 대학 입시 자료는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솔팅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저희는 지금 설명회를 하는 목적 자체는 수학, 과학이 선행이 돼 있는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러면 더 좀 빼어나게 준비를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목적으로 설명회를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팅한 자료로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대가 아니더라도 뭐 이공계열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대 이공계열 하면은 수시가 68%, 연대도 62% 이런 정도 되는 거고요. 의대를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수시가 58%, 42%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방대 의대하고 예를 들면 서울대 뭐 농대를 합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그랬을 때 지방대 의대를 수시를 포기하고 서울대 농대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미등록률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에 미등록이 정시로 이월되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정시의 비율은 의대 같은 경우도 6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편이에요. 의미 이해 가시겠죠? 어떤 얘기인지요? 물론 지방권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 같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단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만 100% 선발해요. 순천향대 의대 이런 경우들도 수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학을 표시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솔팅한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거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를 수도권의 대학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수시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PPT로 해놨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보이고 이러는데 이쪽은 서울대 입시 결과를 그려놓은 거고요. 이쪽은 의치한 수 이렇게만 솔팅해가지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는 소음이 자꾸 있어서 서울대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서울과고도 있고 지금 경기과고도 있고 자사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 일반고로 눈에 띄는 형태로는 보면은 서울고나 상문고나 낙생고나 이런 경우들이 좀 눈에 띄어요.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시에서 10명 서울대를 정시에서 8명 이렇게 돼서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입시 결과들이 입시 형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수시 위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메이저 대학으로는 가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의대 쪽으로는 1등이 상상고죠. 221명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가 140명, 세화고 70명, 75명, 단대부고 72명 이런 정도로 돼 있어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보이지도 않고요. 애니메이션도 안 되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안 보이네요.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는 이게 서울대예요. 서울대 2021년도 결과인데 재학생하고 재수생이에요. 수시 모집으로 2,310명, 재수생은 132명, 정시 모집으로는 298명, 재학생이, 재수생이 336명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거든요. 일단 서울대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울대가 누구에게 유리한 전형일까요? 당연히 서울대는 정시 전형 비율도 작잖아요. 재학생을 위한 전형들이에요. 수시는. 재수하면서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계별 전형으로 서류에 먼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의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
정시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학생 때에는 또 재수생하고 경쟁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학생의 비율이 수시 모집은 90.2%. 네, 아주 훌륭한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90.2%. 뭐 이런 정도로 퍼센트로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형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형태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서류전형의 요소가 교과하고 비교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진 거죠. 자체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추천서 사라졌고요. 자소서 사라졌고요. 남아있는 거는 내신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만 남아있어요. 비교과는 학생부를 기록하는 학교의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를 기록하는 거 그것만 남아있는 형태로 단순화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단순화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없으시가 넘어가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변화된 내용,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내신이죠, 내신.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신. 안 되네요.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체. 그 다음에 학업 관련 탐구 활동,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내용으로 학생부들이 기록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거는 학생부에 있는데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독서 내용도 쓰는 내용이 없어져요. 봉사 활동도 없어지죠. 쓸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뭐냐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세특,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걸로만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에 변화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사유, 전공, 진로 희망사항 이런 거 없어지고 학생들이 교과 선택을 하는 내용으로 자기 전공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요. 봉사활동 특기사항 없어져요.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개인별 특기사항 이런 것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만들어지느냐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세특하고 이거죠. 세부 특기 및 행동사항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게 제일 중요한 형식인데 요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 거냐면 세특은 교과 과정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본인들이 피할할 수 있는 내용들 이걸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1학년 때부터 1학년 1학기 3월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특 내용들이 본인의 전공 적성 과정하고 연결돼 가지고 반드시 적혀져야 되고요. 한 가지는 이거 준비 잘해가지고 온 건데 좀 박탈감이 드네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 거냐면 행동 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어요.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가 되도록 작성한다. 이게 변화된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행동 특기 사항은 선생님들이 주로 뭘 적어줬을까요? 애들 학생부에 보면. 왜냐면 교내 수상 실적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자료가 많아요. 그러면 인성에 대한 걸 주로 적어줬어요. 애들이 뭐 A라는 아이가 매우 애들이랑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뭐 인성이 이렇고 성품이 이렇다. 이런 거를 종합 의견으로 적어줬거든요. 지금 종합 의견을 그렇게 적어주면 저주에 가까워요. 어디에도 서류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추천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추천서가 3장이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특기사항,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특기사항, 3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특기사항. 그래서 추천서가 3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 있게 적혀져야만 학생부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미 있게 적기 위해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소문이 나야겠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되냐면 얘는 1학년 때부터 뭐를 준비하는 애다. 그래서 전공 선택은 어떻게 얘가 가져갈 거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무슨 과를 지원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머니들이 윗학년들이 있으면 잘 알고 계실 텐데 연말이 되면 세특 보고서를 적어오라고 그래요.
왜냐면 학생부를 그냥 적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몰아서 뭐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세특 써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학원도 못 가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특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에는 예시로 좀 붙여드렸어요. 어떤 예시로 붙여드렸느냐 그러면 여기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18쪽에 보시면 세특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가 있는데 세특 보고서는 A4지 한 3면 2장 정도 이내로 쓰는 거예요. 별로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얼마만큼 학습적인 부분에서 공부가 더 됐느냐, 어떤 부분을 더 관심 있게 했느냐 그거를 써서 제출하고 선생님들을 조금 더 비난을 해보자면 선생님들이 게을러요. 그래서 모든 애들의 세특 보고서를 본인이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면으로 돼 있는 세특 보고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한 줄로 돼 있는 거죠. 수행평가 보고서 및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형태로 선생님들이 세특 보고서를 적어줄 때 굉장히 활용해서 쉽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평상시에 통합과학에서부터 만들지 않으면 3월달부터 만들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의미 있게 적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꼼꼼하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단은 1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어쨌든 이런 세특이라고 하는 거나 전공 적성을 챙기는 형식으로 가면 내신 등급이 한 5등급 정도까지 벌어지더라도 수도권의 대학 입시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건은 그리고 수시 전형은 재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만약에 나는 수시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검정고시가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정시 어디 뭐 대성 종로 해가지고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가는 것보다도요. 원래 굉장히 예쁜데요. 아까 첫 화면 보셨죠? 괜찮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들고? 준비 잘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나중에 사과를 뭐 됐습니까? 미리 사과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 밝아서 아, 안 네. 좋아요. 아니 이게 훨씬 낫죠. 밝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동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고요. 이것도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부 교과전형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준비할 수 없는 전형이에요. 어떤 의미인 거냐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요. 고려대가 됐던 서울대 시립대가 됐던 숙명여대가 됐던 한양대가 됐던 이거는 대학을 가리지 않아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건 학교장 추천전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쓰는 거고 추천을 받을 만하면은 학교랑 상관없이 다 합격자 평균은 이 정도예요. 이건 학교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가겠다. 선생님 그런데 학교에서 그거를 추천서를 적어주느냐 그런 얘기인 거고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적었어요. 등급별 등수 비율 1등급은 상위 4%. 그러면 적어도 상위 4%를 유지하고 있어야 학생부 교과전형이 응시가 가능한 거죠.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운명론적인 거예요. 고등학교 3년 진행하면서 애가 장염에 걸려서 시험기간에 입원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등급이 쫙 떨어졌거든요. 어쨌든 그러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황도 없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운명론적인 얘기예요.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도 지금 현재로는 조금 변화가 됐어요. 어떤 형식으로 변화가 됐느냐?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교과를 100% 반영하는 형태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학생부 교과전형도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올해 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1단계는 교과로 서류 통과를 하고 2단계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혹은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과전형도 조금 더 안전장치들이 복잡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입시 자체가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 간단하게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애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들은 좀 다르지만 교과 추천 전형,
지역균형 발전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고 있어요. 좀 넘어가려고. 그냥 의미 자체는 얘기했던 대로 서류나 교과나 아니면 교과에서 또 서류, 이 서류라고 하는 건 학생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류가 들어가든지 면접이 들어가든지 이런 요소들로 조금 교과 전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신 준비는 1학년이 중요할까요? 2학년이 중요할까요? 3학년이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신은 1학년이 제일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공 선택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이렇게 진로 선택이 있고 나눠져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필수 과정이죠. 필수 과정들은 표준 편차하고 등수가 표시가 돼요. 내신을 산정해요. 선택 과목은 표준 편차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필수 과목으로만 되어 있고요.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 들어가고요.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그러면 3학년 때는 국영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 예를 들면 생투, 물투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등급 어떻게 표시할까요? A, B, C 세 등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으로만 돼 있는 1학년 때가 오히려 내신은 제일 반영을 많이 해주는 거고 2학년 때 올라가면은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 선택 과목이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투 과목 같은 경우도 아이들 선택에 의해서 전문 교과까지 늘어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전략을 잘 세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휘문고라든가 여러분들 알기로는 휘문고가 이제 정시 위주로 애들이 의대로 주로 간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를 붙여드렸던 이유가 지금 변화되는 입시에 따라서 수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읽어보시면 체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는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뭐 통합과 국어, 영어, 수학, 통합, 사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 자연계열이니까요. 물원, 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여기도 투 과목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면 진로 선택 과목을 빨리 하고 아까 전공 심화 과정도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거 적어놨죠. 표준 편차 들어가지가 않는다. 석차 등급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놨으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투나 물투나 이런 것들은 뭐 애들이 인원이 적어서 불리하다 뭐 등급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아까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의 전공 계열에 맞춰서 심화 공부를 해라 라는 의도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연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아니라 예시 문제로 나온 거. 그러면 교과 전형의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보시라고 해놓은 건데 문제 1, 2, 3번 이렇게 나왔어요. 교과 전형 문제예요. 교과.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뭐랑 유사해졌냐면 읽어드릴까요? 제가 못된 버릇이 어머니들 대상으로도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설명할 때. 막 문제 이런 걸 읽어주고 풀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재시문 면접 그래서 그냥 구술 면접하고 같은 형식이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모두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마저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재시문 면접 형태로. 그리고 문제 자체는 물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문학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융합형이에요. 융합형 인재.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형식이에요.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과학의 선행을 뭐 다른 입시 준비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수시 전형에. 그래서 그 유리한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리해주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옳은 선택을 하고 오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딜레이가 좀 돼가지고 40분 정도 하고 제가 내려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0분이 넘어버렸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수능 정시 전형 준비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보게 되느냐, 2024학년도로 비교를 해보면은 정시의 비율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까지 늘려라 라고 하는 게 정책인 건데, 뭐를 빼가지고 글로 옮기는 거냐면 논술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입시는 두 가지 형태로 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정시전형. 만약에 지방대를 간다면 뭐가 필요해요? 교과 이런 것들이 선택받을 게 많지만 우리가 수도권으로만 솔팅해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정시 단순화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과목의 구조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수능 과목의 구조. 그러면 구조는 넘어가죠. 한국사나 이런 것들 필수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내용이 어떤 점인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시가 단순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능 성적만 100%로 선발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변화된 얘기는 정시 모집도 단계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수능 100%로 뽑고요. 2단계는 교과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면 교과 점수가 20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학생부의 내용 이런 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학생부의 내용의 평가 자료를 얘기해 놓은 게 1번 과목 이수 내용.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생투 이런 거를 듣지 않으면은 진학이 불가능한 형식. 그렇게 얘기 들으셨죠? 공대는 물투.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요거예요. 과목 이수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자기의 전공 선택과 고려해서 어떻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교과 성취도.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 나타난 충실도. 이건 세특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정시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런 스토리들이 바뀐 거냐면 과목 선택에 따라서 원점수 말고 우리 그 표준 편차를 적용한 점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많이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서울대가 정시를 선발하는데 어렵습니다. 내용이 30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등급 간 점수들을 빼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영어하고 한국사를 비교해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급제로 필수 과목으로 돼 있는 형식이라서 한국사는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마이너스 0점 똑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영어도 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은 마이너스 0점, 2등급은 마이너스 0.5점, 3등급은 마이너스 1점. 영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줄어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수학 같은 경우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커요. 예를 들면 1등급에서 2등급 벌어질 때 뭐 마이너스 4점 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다릅니다. 이 얘기들은. 그래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어, 수학, 과학, 탐구 이렇게를 가지고 메인으로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빼기 방식으로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교과 이수 내용이 예를 들면 뭐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데 수학을 기하나 벡터나 뭐 이런 것들 뭐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미조건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2점 가산점을 준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2점 가산점이면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한 4개 등급 정도. 뭐 영어 같은 경우는 5등급에 준하는 점수들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점수를 이제 정시에서도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입시 설명의 내용 조금 얘기하고요. 제가 설계하고 있는 생명과학 수업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애들을 디자인해 주려고 하느냐. 특히 의치학 계열을 준비하는 애들한테 뭐 교과학습 발전사나 세특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2월달,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입시 준비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애들이 과탐 과목도 생투를 선택을 해야 의대 준비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야 될 거기 때문에 내신하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나 이런 것들 다 맞춰봤을 때 어떤 커리큘럼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타임테이블을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냥 이걸 보시고요. 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단과 형태로 뭔가 이벤트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애들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 선생님이. 이런 정도로 신뢰성을 가져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의대 진학한 애들 중에서는 수능 과목을 물원하고 생투를 준비한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생투는 어차피 뭐 논술에서도 쓰든 면접에서도 쓰든 여러 군데서 쓸 수밖에 없고 필수 과목으로 돼 있으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물리원은 중학교 때 공부를 물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수능 물리원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제일 덜 든대요. 왜냐하면 물리원 수능 문제도 중학교 때 풀었대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정도 가지고도 등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수능 과목 선택도 물론 생투를 뭐 인터뷰 규사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그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비교해드리고 있는 건데 예전에 난이도 조절을 잘못하고 이랬을 때는 예를 들면 지구과학이 74점 그 다음에 뭐 물리가 64점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생기던 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표준 점수 자체도 보면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만점이 67점, 64점. 조금 불리한가요? 물리가 여전히 살짝 불리하기는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등급 간 점수를 빼는 형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소개하고요. 프로그램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애니메이션 효과로 준비를 열심히 해놓은 건데 그냥 나눠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 하고요. 그냥 통합과하고 생명과학 원을 융합해가지고 요거 아니고요. 생명과학 원하고 통합과학을 융합해서 얼마만큼 독서 활동이 됐던 아니면 세특 준비가 됐던 전공 선택 준비를 이게 잘 설계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고 벌써 1시간이나 됐어요. 그래서 연사도 많으신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일단은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줌 어머님들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1등급 전략, 그래서 예비고일이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 주변에서 영어 관련해서 듣는 얘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고등영어가 뭐 어렵니, 뭐 어디 학교 가면은 어디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힘들고 내신 영어 따기 어렵다. 제가 항상 매년 이제 이 예비고일 설명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은 어머님들한테 과연 제가 어떤 정보를 드려야지 설명해 오셔서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지 유익한 어떤 설명이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매년 조금 바꾸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조금 기억하시면은 아이들 우리 내년에 내신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있어서 방향 설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고요. 혹시 저기 제게 들어가 있나요? 네. 아 그래요? 거기 보셔도 되고요, 언니. 여기 앞에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일단 제 소개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등영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치 지역의 영어 내신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가 과연 어떻게 다를지 이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 이름은 이상훈이고요. 외대에서 영어학을 전공을 했고 우리 대치에서 중학교 때 어학원 다녔다면 꼭 거쳐가는 여기 KNS라고 있죠. 길건너편에 거기서 수업을 좀 했었고요. 대치에서 계속 꾸준히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인학원, 이강학원에서 수업을 계속 했고요.
지금은 네,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재밌죠 어머니 유튜브 이상훈 영어 발표실 한번 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요.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사실 이건 뭔가 조금 ET 같기도 하고 사실은 네, 잘 안 나왔는데 거기 유튜브 가면요 어머님 제 쌩얼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이제 내신 준비를 할 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중등영어와 고등영어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좀 범주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휘, 문법, 범위 이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중등영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어휘가 보통 쓰이고요. 고등영어 같은 경우는 학술 과정의 어휘가 고급 어휘가 쓰이죠. 그리고 이제 단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중등영어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를 해서 아이들이 쓰면서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쓰면서 아니면은 시험 전에만 살짝 보면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고등영어 같은 경우는 어원이나 접두사, 전미사 이런 어떤 실제 어떤 단어의 형성 원리까지 파악하면서 학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등영어에서 어휘가. 그리고 중등영어에서의 문법은 짧은 문장으로 보통 이루어지고요. 고등영어에서는 긴 문장으로 이루어지며 범위가 중등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등영어 같은 경우는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중학교 때 지금 뭐 기말고사 때 부정사의 뭐 명사적 용법이 범위라면은 부정사까지만 카테고리 그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하지만 이제 고등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부정사나 관계사 그러니까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그 문법 사항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오히려 학교에서 설명 안 해줬던 저 구석에 있는 어디 모의고사 지문 어디에 있는 그런 것이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중학교는 보통 3과 4과 정도를 들어가고 조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소위 말해 빡세게 시킨다고 하면은 프린트물로 지문 한 2-3개 정도를 나눠줍니다. 근데 저 고등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부분 학교가 교과서가 메인이에요. 교과서가 이 1호 개정 교과서는 무조건 대부분 거의 다 한 8과까지 있고요. YBM 교과서 같은 경우 10과까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2과 정도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 어머니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1학년이라면 봐야 되는 모의고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물론 서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3월 보고 그 다음에 11월을 본다든지 1학기 학기별 한 번씩밖에 보진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6월 모의고사를 시험을 안 봤지만 그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 학습지라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주는 프린트물이죠. 유인물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뭐 어떤 학교들은 학교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이 자체 교재는 뭐 여러 가지예요. 정말 여러 가지예요. 뭐 모의고사를 짜집기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드나 영자신문 아니면은 뭐 심지어 뭐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보던 어떤 전공서적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밑줄에 두꺼운 글씨 넣어놨는데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서 이거는 안에 정해져 있죠 이게. 이 정해진 시험 범위가 아니라 변별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이 시험 범위 그냥 외워버려요. 지문을 외워버려요. 1등급 맞기 위해서. 정말 독해요. 근데 이제 외우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맞추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런 애들이 정말 수두룩하니까 그 와중에서 어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지문이 아니라 어디 저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논문 뭐 석사 과정에 있는 논문의 내용을 발췌해서 한다거나 사실은 저도 문제를 풀어보면은 당황스러워요. 뭐냐면 저도 정답을 못 골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학교 문제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답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을 때는 조금 운빨도 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어 실력 정말 중요하지만 이 학교 선생님의 정말 재량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치 지역 고등학교의 내신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대치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우리 휘문, 뭐 숙명 여러 정말 위대한 학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 말고 아니면은 뭐 타 지역에서도 우리 어머니들 타 지역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이 좀 빡세다 하는 고등학교의 특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가장 아주 이제 내년에 그리고 제가 매년 3월, 4월이 되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어민들과 가장 많이 상담한 내용이 이건데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가 100점인데 내신 점수가 3등급이에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내신 중학교 때부터 모의고사 항상 100점이었는데 내신 점수가 안 나와요.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점수는 같지 않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쉽죠, 어머니들? 그 다음에 지문 변형이 많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랬어요.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외우니까 그 지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단어를 동의어로 바꾸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떤 학교는 아예 지문에 없는 내용을 중간에 선생님이 추가를 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를 맞춰야 되고요. 일단 기본기가 부족하면 고득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빈칸을 뚫어내는데, 빈칸은 기본기가 뭘까요? 어떤 게 기본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휘와 문법입니다. 선생님, 독해는요, 어휘 문법이 되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와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교과서보다는 요 뒤쪽에 있는 뭐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자체 교재 아니면 외부 지문, 부교재 같은 거에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실제 틀려 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서가 쉽습니다. 교과서가 쉽기 때문에 거기서 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할까요? 외워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어려서부터 영어를 뭐 했고 영유 나와서 뭐 어디 뭐 유학도 갔다 왔고 뭐 모의고사 풀 100점 나오고 고3 거 수능 풀어도 뭐 1등급 나왔다 하시는데 우리 아이는 암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내신에서 암기를 빼놓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제가 이제 시켜보면은 암기를 시켰을 때 이 이행률이 여자아이들이 점수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조금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등 한다, 100점 했다, 영어 과목 1등 했다면 보통 여자아이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와 이제 내신 영어에 대해서 차이를, 사실 저는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사실은 영어인데 이 영어를 어떻게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로 나누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미 쓰는 용어니까 어머님들이 좀 듣기 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범위입니다. 범위. 수능 영어는 범위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EBS가 폐지가 됐죠. 그렇죠? EBS 연계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올해부터 어떤 현상이, 고3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생님들이 다 자체 주간지라 그래서 문제를 자작해가지고 수능이나 평가원식의 어떤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서 주는 게 올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자체 모의고사, 그래서 뭐 평가원 출신 선생님들한테 한 문제당 30만 원, 40만 원씩 주고 문제를 한 세트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본으로 승부하자, 뭐죠? 우리 뭐 여기 앞에 있는 큰 학원들 있죠? 강남, 대석이나 뭐 시대인재 같은 데서는 자체 컨텐츠 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 많이 주고, 저도 사실 그런 문제들 풀어보면은 확실히 대형 학원에서 만드는 문제들이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수능 영어의 트렌드고요. 이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의 정보, 디테일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느냐.
대한 어떤 능력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 제가 좀 볼게요. 이게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본문의 문법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했는가. 지문의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사실 요 세 가지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다들 맞출 수 있죠? 정확도네요, 정확도. 이 정확도를, 그러니까 감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정확도에서 미끄러집니다. 실수를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실수한다라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문법 문제든 독해 문제든 조금 감으로 푸는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내신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특색에 맞는 자료로 공부하였는가. 뭐 시험범위나 학교 학년별, 선생님별 특징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아이들의 자료를 제공했냐라는 거. 요즘에 이제 트렌드죠, 이게. 사실 한 5년, 7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어떤 학교에 어떤 스페시픽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학교별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거의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1등급을 가르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영어로 된 문장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론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너무 이론만 배웠어요.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있죠. 하지만 뭘 못하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와요? 쓰는 게 나오죠. 학교 이제 아이들이 가서 내신 점수가 안 나올 때 특히 1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선생님들 대부분 이 객관식 서술형에서 문장을 쓰는 형태로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쓰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3월달 학교를 가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언제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쓰는 연습을 전 그래요. 만약에 근데 제가 제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다면 하루에 일기를 그냥 2줄, 3줄씩 자기 생각하는 문장을 쓰라고 연습을 시킬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문장을 연습을 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고등 영문법 총정리라고 해서 문법 이론과 어떤 문법 실제 어떤 문제풀이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요 확대기는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이 주차별로 해가지고 어떤 메인 테마를 가지고 수일치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한 7주 정도 제가 준비한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년 아이들한테 실제 수업을 하면서 매년 개정을 하면서 내용도 첨가하고 그런 교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론 수업이 한 30분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분, 40분. 그 나머지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실제 문제풀이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뭐냐면 부정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없어요. 처음 들어본 학생 거의 없죠. 그렇죠? 대부분 알고 있지만 디테일한 게 모른다는 거죠.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건 조금 학생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매년 고민을 해요. 아이들 때 어떤 단어를 암기를 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면은 정말 학생에 맞게끔 이걸 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작년서부터는 단어장을 제 단어장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쉬운 거 중등 필수 단어장을 주고요. 조금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를 나오는 그런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반이어, 동의어 관련된 자료를 줘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단어장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고등 내신 서술학개론이라는 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업을 메인으로 이렇게 제 수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패턴별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능동수동에서는 패턴이 몇 가지죠? 네 가지죠. 4가지 정도만 알면은 아이들이 능동수동 관련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런 이론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제가 만든 교재고요. 이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풀면은
ABC 중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선택지가 보통 괄호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정답일 확률이 높죠? 이게 될 확률이 높죠, 일반적으로죠. 자, 그다음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서 2개짜리가 높을까, 하나짜리가 높을까요? 당연히 2개짜리가 높겠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보면은 요것만 보면 C만 보면은 이게 뭐 2개짜리가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정답이 될 확률이 높죠? 3개짜리가 높겠죠. 그럼 정답 2번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푸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이들이 이걸 알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으로 접근한다는. 제가 많이 속았어요, 이거를.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사와 스위치 관련해서 시험 범위가 들어갔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제가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겠어요, 당연히. 외부 지문을 문법 문제를 출제한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준비할 때는 저랑 준비할 때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관련된 문법 문제에서 틀려오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에요. 아니, 그러면서도 당황스럽고 놀랍죠, 정말 굉장히. 왜냐면 저는 준비를 잘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거기서 틀려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 방식을 만들게 됐냐면 이 쟁점쓰기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쟁점쓰기라는 게 뭐냐면 이 ABC 관련해서 정답 근거를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좀 트렌드예요. 뭐냐면 문법을 이제는 객관식으로 괄호형이나 밑줄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 서술형으로 왜 맞고 틀렸는지 수정해가지고 문법 용어를 써서 뭐 10단어 이내로 쓰시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서술형에 나오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7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법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점.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연습 문제, 이게 거의 메인 교재가 되고요. 이론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실제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 시간에 능동수동을 배웠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관계사나 우리 형용사 부사 문제. 그러니까 학교에 학원 가서 아이가 관계대명사 배웠지만 숙제를 관계대명사만 주면 잘 풀어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배웠지만 시험 문제 관계대명사 안 내거든요. 그런 연습도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서술학개론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쓰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가서 이제 원서를 참고하면서 대학 서적을 꺼내가지고 이 서술학개론이라는 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목차를 보게 되면은 거의 문법이죠, 거의 문법. 네, 문법인데 거의 문법 내용인데 똑같아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거든요. 거의 문법 내용을 뭐냐면 쓸 수 있게끔 영어 해석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어식 어순이 어떻게 되면 한국의 어떤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한국말과 영어의 어떤 차이를 확인을 해서 영작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이 있고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영작은 하는 거죠. 짧죠? 짧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심화는 좀 긴데 이 예문을 넣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뭘 참고했냐면 중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 그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보통은 단문이고요. 보통 그래서 공문 문장이 절이 2개, 3개 정도 들어가고 특수 문법이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여기 심화 문장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매일 하는 과제입니다. 기본 저랑 같이 써보고요, 학원에서. 심화 같은 경우는 집에서 숙제로 해서 연습을 시킨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저에 대해서 아니면은 제 수업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은 학원에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번호를 적어드릴게요. 번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2586 653-2번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학교 내신이 어떻냐,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지만 안 들으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상황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성 코멘트학원에서 물리 가르치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과학고 한성 세종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지금 물리 가르치고 있고요. 물리는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물리, 그다음에 물리1, 물리2, 그다음에 수능 물리1, 수능 물리2, 고급 물리, 그다음에 물리 AP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영역을 물리인데 제가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비고일을 위한 물리1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 물리 가르쳐야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리1을 미리 공부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러니까 이과를 갈 거면이에요. 물리1은 왜 미리 공부해야 될까요? 물리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포기하는 과학 과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 번만 공부해 놓기만 하면 제일 유리한 과목입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외워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물리는 외워야 될 게 없어요. 외워야 될 건 거의 없고 대부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언제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학기 중에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학기 중에 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시험을 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웬만큼 다 해놓고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과학고 학생들도 들어가기 전에 일반 물리학 전체를 다 한번 훑고 들어가거든요. 일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리1 정도까지는 다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의대를 갈 때 물리2를 그런 애들은 거의 없지만 물리2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방학 때 겨울에는 물리를 마스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진짜 유리합니다. 보시면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있으니까 통합과학이 이제 단위수가 높죠. 1학년의 가장 메인 수학을 제외한 이과 과목에서는 메인이고요. 잘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물리 파트가 포기가 돼 있거나 물리 파트가 잘 안 돼 있으면 학기 중에 그걸 이해하면서 다른 과목도 외우는 것까지 해야 된다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없겠죠. 불가능해요. 그건 미리 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이거지. 통합과학에서 물리를 따로 준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수학 공부하기도 바빠요. 국어도 있고 통사도 있고 외워야 될 거 많죠. 그 다음에 미리 해놓으면 포기할 일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배울 거거든요. 제가 물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아이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가르쳐요. 물리가 그냥 배우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들 물리가 그냥 일반적인 과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리는 아니에요. 물리는 화생지랑은 완전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 쉬워지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정말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이해되지 않거든요. 물리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물리1을 선택한다.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능, 화생지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그 점수가 유지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물리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외울 것도 없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이거고 요즘 정말로 19, 20번, 18, 19, 20번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성적 받기 좋은 과학 과목입니다. 한 번 해놓기만 하면. 그러니까 투자할만 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물리는 모든 과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배울 때도 물리적 지식이 있고 그거 상상력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서 왜 일반 물리학을 안 배우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과학은 물리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요. 물리는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안 듭니다.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을 때 시간을 들어놓는 게 제일 유리한 학문이에요. 화생지보다 물리가 미리 배워놓는 게 가장 중요한 학문이에요. 자, 미리 공부할수록 이익이 되고요. 해석 코멘 특히 저한테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이론 설명 잘합니다.
제가 이론 설명하기 위해서 네, 한예종 선생님한테 연기도 배우고 마임도 배우고 정말 예, 강의실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제 강의실이고 저기 제 그 쉬는 곳이거든요. 네, 설명 잘합니다. 뭐 과학부 학생들도 많고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는 공부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충분히 전달하는데 일도 문제가 없고요. 아이들 저한테 배우고 나면 성적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게 어느 학생이든 다 상관없어요. 정말로 물리의 문외한이었던, 아니면 물리를 잘하고 있는 학생이든 다 성적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요. 상상력이 없는 물리는 물리가 아니에요. 그냥 암기 과목이 되는데 물리는 암기 과목 아니에요. 물리는 이론을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들으면 전 상상력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마임을 배운 거거든요. 네, 하늘에 공 하나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고요. 걔네들이 굴러다니고요. 걔네들로부터 전기장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상상하게 되면 정말로 오래 남아요. 그게 물리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물리를 배우지 않아야 돼요. 물리는 이론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익히게 되면 걔네들은 이론이 조각조각 나서 도대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확실하죠? 네, 공부해드리는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물리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적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 교재는 정표이 나 있어요. 네, 제 교재 가지고 팀 수업도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재에다가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다 찍어줘요. 네, 그래서 저한테 들으시면 물리는 물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생 관리 있어요. 수업 시간 관리.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 눈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수업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졸지 않고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제 관리는요. 네, 일단은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가져오고 저희 다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했어든 다 했든 다 하지 않았든 부모님들한테 문자 가고 다 안 돼 있으면 학원에서 남아서 끝까지 다 할 때까지 어쨌든 네, 그리고 양은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적당하게 물리를 딱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그 정도로 딱 해놓고 그것만큼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 성취도 체크하고 문자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내용 정리 제가 손을 꼼꼼하게 써갖고 내용 정리까지 다 해줄 겁니다. 저희 물리 커리큘럼은 다 한 것 같은데 커리큘럼은 물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회차에 전체 정리하면서 아이들이랑 네, 물리에 대해서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물리를 들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된대요.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딱 보면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이들이 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수업을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수업을 한 번 들어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문제를 풀어봐요. 안 풀려요. 왜냐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물리 이론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본인들이 조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과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동영상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들어요. 그러면 내용이 확실해져요. 대신에 내용이 좋은 내용으로 가르쳐준 논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시 듣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구성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교재 구성이 뭐냐면 이제 먼저 내용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설명 밑에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문제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리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물리 제대로 배워야 물리가 쉬운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물리를 못한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 배우면 안 돼요. 물화생지들이 당연히 물리는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안 돼요. 물리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면 확실히 괜찮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보내보세요. 저한테 아직 안 배워봤죠. 개강은 며칠을 하세요? 걔가 언제? 예, 지금 시간표 어머니 맨 뒤에 보시면은 저희 과목별 시간표 나와 있거든요. 이승희 원장님 물리는 11월 23일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울 것 같아요. 그때 소문하는데. 그래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준비 많은데 질문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정영 원장 오셔서 또 설명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어 담당이고요. 국어를 설명할 건 아니에요. 저희는 국어 간다면은 금요일날 이미 끝을 냈고, 어머님들께서 국어와 관련된 자료는 드렸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국어 간담회 동영상을 따로 요청하시면, 국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1시간 분량이어서 이걸 이날 같이 할 수는 없어서 국어 간담회는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정규 과목과 특강 과목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고,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예요. 성공하는 고1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성공하는 고1. 첫 번째는 뭐냐면 착각이 없어지셔야 돼요. 착각이라고 하는 건, 자, 중학교 때는 성취도예요. 성취도 평가기 때문에 애들이 웬만하면 A 맞아요. 이 실제 아이의 중학교 성적표인데 259명 중에 A가 됐어요. 근데 원점수가 90점이야. 그럼 어머님들 이런다고. 애가 중상 정도는 돼요. 항상 이 말 하세요. 고등학교 와서.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로 따져서 석차 등수로 환산하면 49등이에요. 이 애의 지금 이 표준 편차랑 원점수랑 평균을 따졌을 때.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300명, 350명 선이에요. 한 학년에. 그랬을 때 얘 등급은 16%. 16%면 3등급이에요. 일단 3등급이면 조금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는 어렵죠. 학종으로.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아이가 A를 맞았다고 해서 적정히 중상 정도는 돼요라고 하는 중등부의 착각을 일단 버려야 된다. 우리는 4% 안에 들어가야 돼. 만약에 300명이면 몇 등을 해야 되고 12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대강 12에서 16등 선이에요. 이게 문이과로 갈라지면 더 1등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적정히 그런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A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모든 애들이 똑똑해. 중학교 때 조금 그래 중상.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식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일단 버려야 된다. 착각을 없애라. 두 번째, 이건 그놈 생각. 그년 생각도 쓰고 싶었는데 욕 같아가지고 못 썼어요. 그놈 그년 생각. 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엄마 이제 하면 돼. 인정? 아 진짜 짜증나요. 안 하잖아. 그럼 우리 생각한다고. 언제 할 건데? 그 다음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막 자책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애를 고치겠느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 빼고 다 잘 들어. 친구 말, 어떤 언니 말, 이상한 애 거 말, 다 들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3쿠션으로 몰래 애를 쳐야죠. 왜? 정말 내가 볼 때 남자애들이 속 차릴 때는 병장 말년하고 고2, 고3 넘어가는 겨울 한 번, 여자애들은 고2, 고3 넘어가는 겨울 한 번, 지 애 낳고 한 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속을 못 차리니까 뭐 해줘야 된다. 이걸 고3 때도 얘기해요. 20일 남았어요, 수능이. 근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선생님, 20일이면 탐구 1등급 인정? 와,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돌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이란 늘 그래요. 그래서 얘 착각을 깨줘야 돼요. 어머님도 착각을 깨야 되고 애도 착각을 깨야 돼.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부 학원에서 고등부 하지 말라 그래요. 중등부 선생님들은 이러한 마인드가 없어. 근데 고등부 선생님들은 얘가 하나를 실수로 틀렸을 때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 실수했어요. 그럼 표정 달라져요. 그게 너를 몇 등급으로 밀어낼 줄 알고 있니? 실수가 실력이야.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해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착각을 없애고. 두 번째,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자, 고등부는 뭐가 달라지냐면 양이 달라져. 양. 질도 달라지지만 일단 양이 압도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전날 이렇게 자습서 보면서 벼락치기 가능해.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부, 양칠 수 있는 궁뎅이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1번
새로운 공부 공간의 확보. 이거는 예쁘게 쓴 거예요. 격리해라. 엄마하고도 격리돼야 돼요. 엄마랑 있어봐야 말을 하면서 멀어지고 아빠랑은 말 안 하면서 멀어지는 식이에요. 일단 격리해라. 격리할 공간이 없으면 돈을 써서라도 격리해라. 딴 데 보내란 얘기 아침부터 규칙적으로. 그 다음 속세와 단절해라. 이건 뭐예요? 모든 인터넷 기재.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주도력, 억제력을 가지고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점심때 1시간만 게임을 한다든지. 근데 애들이 보면 이걸 강제로 빼앗지 않으면 정말 핸드폰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뺏어야 되는데 엄마가 뺏으면 싸움 나잖아. 남이 뺏는 게 낫죠. 저는 맨날 얘기해요. 야, 성추행 하기 전에 빨리 털어내. 그럼 막 공기계부터 무슨 장사치들처럼 나와. 장사치들처럼. 우리랑 사용하는 어떤 기계의 이 이용 효율이 달라요. 얘네는. 그래서 다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줘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멀리 보지 못해요. 정말 근시안적이야. 내일 숙제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방학 때 우리가 2달이야. 이 2달 동안 수원을 끝낼 거야. 이건 너무 추상적이야. 수원을 끝낼 게 아니라 수원과 관련된 문제집 2권을 끝낼 거야. 그래서 그 2권을 우리가 60일로 나누면 하루에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머님이 꼼꼼하시면 어머님이 해주셔도 좋고 저는 아버님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헌신적인 아버님을 대치동에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나가고 그럼 남한테 맡기는 게 좋죠. 좀 꼼꼼한 사람. 그리고 아이를 땡길 수 있는 사람. 아이가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말 듣고 싶어. 이런 데로 가는 게 좋죠. 그 다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렇게 해서 신장시켜 놓고 플래너를 실제적으로 작성해서 실천까지 해보는 게 예비고일 때 가장 많이 길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없으면 어차피 공부를 못해요. 언제까지고 뭐 할 순 없어? 엄마가 해줄 순 없는 거예요. 애가 해야 되는데 의외로 애들이 자기 계획표를 못 짜요. 이거를 연습시켜 놓으면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보면 학원을 많이 다니네, 선행을 많이 하는 애가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애가 결국 승리해요. 그래서 이걸 길러줘야 된다. 그 다음 3번째, 습관 형성에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 목표를 짜면 과목별 전체 학습량, 주 단위 목표, 1단위 목표를 세운 다음에 1단위를 플래너로 이렇게 작성하고 자기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는 홍콩의 품격이라고 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애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고등학교 공부는 질이 달라진다. 자, 질이 달라진다는 건 중학교 때는 암기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암기가, 내신 같은 경우에 암기가 줄고 응용력, 이해력 등이 커져야 돼. 이 말은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수능 가면 더 심해지죠. 말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은 첫 번째가 이유요. 그 다음 2번째는 그러니까 응용력과 이해력이 없어요. 글을 이해하지 못해요. 출제자가 뭘 묻는지 모르는 경우. 그 다음 2번째는 아예 공부 자체가 속도감이 완전히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도 고등학교 가면은 범위를 반도 못 치고 시험 보거든요. 근데 얘가 열심히 안 했느냐?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계속 멈추죠.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다, 뭐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일단 국어가 안 돼서,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국어가 안 돼서, 이게 뭐냐면 문제가 길어지니까 글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 키워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비고1에서 성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엄마, 아이 모두 착각에서 벗어나라. 2번째, 습관을 형성해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습관 형성.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가면 달리는 기차에 탄 거야. 막 달리느라 정신없어. 그 전에 해주셔야 돼. 3번째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줘라.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수업을 들으면 좋죠. 자, 그 다음 저희가 관리의 끝.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과목들도 들으셨고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스터디 카페가 지하에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국어 수강시 아닌데. 어떤 과목을 수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과목이라도 수강하면 연속 31건에 30% 할인이 들어가고, 어떤 관리를 해드리냐면 등하원 약속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건 애랑 약속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몇 시 오겠다. 저는 8시는 힘들고 9시까지 오겠습니다. 그럼 아이랑 약속한 시간.
외출 복귀 관리, 뭐 밥 먹고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하는 것들, 전자기기 관리인데 이건 제가 해요. 제가 아침에 일단 뺐습니다. 그 다음 국어 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의 과제, 이 학원에서 듣는 과목의 과제는 저희가 선생님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데스크에서. 그래서 그거를 분할해서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들어가는 거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가 만약에 컨설팅을 포함하면 아까 봤던 A형 관리는 모두 들어가는 상태에 이 컨설턴트 분들은 누구냐면 실제 대학을 보내보신 학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으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3고를 보내고 싶다. 근데 중3고 같은 경우는 교장님,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블라인드라고 하는 학종체제에서 우리 학교를 드러낼 만한 프로그램들을 되게 예쁜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놔요. 듬뿍 담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부형과의 하룻밤 뭐 이런 이상한. 근데 그런 게 학종에 먹혀. 중4이 최근에 학종 성적이 좋아진 이유는 교장 선생님 프로그램을 되게 예쁘게 짜서 그래요. 근데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거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제일 잘하는 건 교장 선생님이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그 다음 자기 아이를 키워봤고 좋은 대학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컨설턴트를 매칭을 해서 학생이 시간표를 지참해서 이걸 해요. 그러면 주 1회 이 전체 목표랑 세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아까 봤던 그런 세부 목표들을 설정한 다음에 주 1회 컨설턴트랑 플래너를 작성하고 홍공의 관리자가 매일매일 그 이제 플래너한테 보고를 하겠죠. 컨설턴트 분에게. 그래서 실천하는지까지 모두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이제 스터디 카페에 시간이 풀렸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합니다. 이걸 통해서 습관을 한번 형성해 보는 거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밑에 홍공의 품격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의 준비물은 정말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고등부만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3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 버리고 습관, 공부는 정말 습관이에요. 습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된다? 고등학교 방식으로 질적으로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스스로 안 되니까 중등부 학원에 맡기지 마시고 고등부 학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방학을 대비하면 고등부에서 갈 길이 의외로 대학 갈 길이 많아요. 어머님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